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7,000달러 부근이죠. 작년 이맘때보다 17,000달러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사상 최고가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 매일매일 호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꿈쩍도 안 하죠. 솔직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직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역대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박살났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분석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정리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왜 게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인지 정확히 보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비트 가격이 77,000달러대고요. 미국 포춘에서 매일 발표하는 시세 기사를 기준으로 수치를 살펴보자면은 1년 전 가격보다 약 17,000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10월에 찍은 사상 최고가에서는 약 46%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미국의 비트코인 매거진이 3월 26일 지난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큰 돈을 굴리는 쪽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 사실입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IBIT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올해 들어서만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미국 전체 ETF 상품 중에서 자금 유입 상위 1% 수준인데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4월달에 직접 발표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관이 조금 사고 있구나, 이 정도로 들릴 수 있겠어요. 근데 4월 25일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옵션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옵션은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의 중심은 데리비트라는 해외 거래소였고요. 2016년부터 운영된 비트코인 옵션의 절대 강자였었죠. 근데 4월 25일 이 자리를 미국 나스닥의 IBIT 옵션이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IBIT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약 276억 달러, 데리비트는 약 269억 달러였습니다. 숫자 차이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무게중심이 해외 야간 시장에서 미국 정규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점점 더 미국 월가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 이건 분위기 얘기가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숫자로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큰 돈은 사고 있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여기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3월 26일 미국에서 한 사건이 조용히 발표가 됐는데요. 페니메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약 4조 달러 규모를 책임지는 정부 후원 기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주택금융공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페니메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공식 승인했고,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려면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됐었죠. 비트를 가진 사람들도 집을 사려면은 비트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맡겨놓고 또 그걸 담보로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베터홈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성인은 약 5,20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성인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고, 여기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한 가지로 모입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국인의 집과 묶이기 시작했다는 점. 한번 집과 연결된 자산은 시장에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기간 동안 그 비트코인은요, 코인베이스 금고에 잠겨있게 될 거고, 즉 시장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실은 앞에 두 가지랑 합쳐봤을 때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의 1에서 2%를 비트코인에 자동으로 배분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보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가 알아서 사들이는 돈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금이 왜 다른지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돈은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더 많이 사야 돼요. 정해진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사람 중심 매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돈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한 줄로 정리드려 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무게중심이 미국 월가로 옮겨왔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미국의 4조 달러짜리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에 정식으로 편입됐습니다. 세 번째, 가격이 빠질수록 자동으로 더 사들이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깔리면 되돌리기 힘든 인프라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에 시달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릭 트럼프의 발언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지난 6개월이 지난 3년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에 근거로 든 게 바로 기관 도입, 기업 보유 증가, 그리고 은행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그대로 보도한 발언인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동성을 견뎌내겠다. 10년 후에 누가 승리할지를 두고 보자.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베팅한 발언이겠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만든 마이클 세일러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의 핵심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자본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유량이 늘어나도 방어적으로 바꾸지 않겠다. 비트코인 집중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솔직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가격은 언제 올라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요. 다른 여러 갈래는 일부러 빼고 현재 공개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올해 여름 최대 10만 5천 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약 36% 상승한 수준이고, 다만 같은 분석은 이 동시에 경고까지도 남겼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기관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6만 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만큼은 짚어드리고 싶어요. 페니메이 무기질하거나 IBIT 옵션 시장 같은 인프라성 변화들은 인플레 수치랑 무관하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단기 가격은 흔들려도 구조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게 지금 상황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작년보다 1만 7천 달러 낮은 가격에 있고요. 단기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도 미국의 모기지 시스템 편입들, 옵션 시장의 미국 이전, 패시브 자금들의 기계적인 매수라는 이 세 가지 구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1년 뒤, 5년 뒤 비트코인 위치를 어디로 옮겨놓을지를 보는 시야가 필요한 시점인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한번 남기고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주택과 묵히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이런 흐름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과연 어떻게 번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시장의 여러 가지 중요 습관 중에서 먼저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내가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순간에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게 맞고요. 매도할 수 있는 용기와 습관을 키워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몰빵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비중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즉 현금 비중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5%, 10% 수익도 정말로 크고 소중한 수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라고 해가지고 보유만 하면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과거 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번엔 리플 네트워크스 6천만 달러 규모 토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5,900만 개 정도의 RLUSD라는 토큰이 한순간에 소각됐는데요. 근데 이걸 사라지게 만든 게 누구냐? 다름 아닌 리플랩스 본사입니다. 자기 회사가 만든 토큰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XRP 홀더들한테 좋은 소식인 건지 아니면 나쁜 소식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6천만 달러 소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리플 채널들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LUSD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리플 측에서 지난 2024년에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격이 항상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RLUSD는 항상 1달러,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RLUSD 5,900만 개가 한꺼번에 소각이 된 겁니다. 이 소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RLUSD를 리플에 다시 돌려주고 또 그만큼의 진짜 달러로 바꿔갔다는 뜻입니다. 토큰은 없애고 달러로 환불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보통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개는 리플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다.
사실 대부분의 리플 콘텐츠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냥 리플 호재네 이 한마디로 끝이 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리플이 왜 소각했냐가 아니라요. 도대체 누가 6천만 달러를 한 방에 환불 받아갔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죠. 이걸 일반 개인 투자자 10,000명이 한 명당 800만 원씩 환불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한날 한시에 800억이 한 번에 빠지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 정도 규모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즉 기관들이라는 거, 은행이나 결제회사 같은 큰 손들, 이렇게 대형 고래들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번 소각은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대형 기관이 RLUSD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첫 번째 공개적인 흔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6천만 달러라는 금액의 크기, 한 번에 처리됐다라는 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리플랩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환매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기관 자금의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더 결정적인데요. 이번 소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RLUSD가 지금 두 군데에 깔려있죠. 한 개는 이더리움, 또 한 개는 리플 레저. 여기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만든 자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RLUSD가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인 건데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가장 많이 굴러다닐까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리플 레저에서 도는 스테이블 코인 양은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사용자가 많은 이더리움 쪽을 더 키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리플은 이번에 6천만 달러 소각을 이더리움에서가 아니라요. 리플 레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기 블록체인 쪽으로 끌고 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하게 또 하나의 코인이 아닙니다. RLUSD가 활발하게 돌수록 리플 레저의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리플 레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XRP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영구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정리드리자면 RLUSD가 잘 쓰이면 쓰일수록 리플 레저가 더 많이 돌아가고요. 그럴수록 XRP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리플이 자기 회사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러 자기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호재 정도가 아니라요. 리플이 RLUSD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XRP라는 자기 코인의 양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이번 소각이 일어난 시점이 월 말이라는 점인데요. 월 말은 보통 기업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산이 몰리는 시기죠. 국가 간의 송금, 기업 간의 결제, 분기 마감 같은 것들 전부 다 월 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RLUSD가 단순하게 곧 출시 예정인 상태라면은 굳이 월 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큰 소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월 말마다 이런 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요. RLUSD가 이미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시범적으로 돌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 전에 이미 실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내일 XRP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시장 자금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XRP는 지금 쓸 일이 점점 많아지는 코인이다. 이렇게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 가격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누적 매집 구간으로 인식하는 쪽이 흔들림이 훨씬 더 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천만 달러 소각은 단순 공급량 조절 정도가 아니라요. 기관 자금이 RLUSD를 실제로 쓰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흔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일부러 리플 레저 위에서 이 소각을 진행했다라는 건요.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수록 XRP의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RLUSD가 정말로 미국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XRP 가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에서 멈출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은행들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서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내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건 정말 좋아요. 리플이 내 생각에 5,0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많이 상승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주위에서 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시면요. 어느새 내 기준선 자체가 사라지고 내 알고리즘, 내가 보이는 것들 죄다 만원, 5만원만 오른다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리플 XRP 고점에서 그냥 한번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일부 비중이라도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도 해보셔야지 습관이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점에 왔을 때도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용기들, 그 이유들을 스스로 찾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리플 정보방에서도 과거 역사적인 패턴상 리플 흐름이 좋았을 때 심리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매도와 익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익 실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로 습관화 될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 거의 전부 다 똑같은 생각으로 버티고 계실 겁니다. 머지않아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 그러면 돈이 풀리고 또 코인은 상승을 할 거다. 이 단순한 시나리오 하나만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마지막 무대에서 던진 한마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지금 진짜로 돈을 걸고 있는 숫자들, 이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그 시나리오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작년 9월, 10월, 12월 3번 연속 금리 인하했었죠. 그리고 올해 1월, 3월, 그리고 이번 4월까지도 3번 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라서 시장도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미국 연준의장 파월 측에서는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3월달보다 더 긴박하다. 평소에 파월이라는 사람, 이 단어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죠. 근데 모호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긴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 이 말만 들어봤을 때 그러면 금리 인하 분위기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오늘 회의에서는요, 미란이라는 위원 측에서 지금 당장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이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처음에 몇 분 동안 환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분위기가 묘해지는데요. 같은 회의에서 위원 3명이 정반대 방향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해먹, 카슈카리, 로건, 이 3명은요, 금리 동결 자체를 찬성을 했지만 성명서에 들어간 한 문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뭐냐? 위험이 생겼을 때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표현. 이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은요, 그동안 시장에서 금리를 곧 인하한다는 신호로 읽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요, 그런 신호 자체를 빼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쪽이다. 이른바 매파가 연준안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파월 측에서 긴박하다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은 없지만 금리 인하 신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매파 3명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회의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이 동시에 나왔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사실 표면입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어요. 파월 의장 측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회의에서 현재의 금리 완화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거 검토할 수 있다. 이 문장 천천히 풀어드려 보자면은 지금 연준 성명서에서는 필요하면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음 회의, 그러니까 6월달 회의에서는 그 뉘앙스 자체를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고,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시장이 그동안 믿어왔던 금리 인하 약속을 연준이 슬그머니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런 신호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금리 인상하자는 사람도 없다면서 왜 금리 인하 신호는 빼겠다는 거냐? 이 질문이 정확한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답이 다음 두 가지 발언에 들어있어요. 파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전에 에너지 가격,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그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관세에 따른 충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분기,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에너지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자면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물가 위험들이 6개월 안에 더 들이닥칠 수가 있다.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차갑게 보여주는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베팅인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2027년 4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올릴 확률을 50%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확률입니다. 그것도 절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곧 금리 인하한다. 근데 진짜 큰 돈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반 뒤에 오히려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가 이번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살짝 소름 돋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에 파월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오늘이 제가 연준 의장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FOMC 회의다. 파월의 의장 임기가 다음 달 5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인 케빈 워시라는 인물로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워시 인준안이 13대 11로서 통과됐습니다. 6월달 회의는 이 워시가 처음으로 주재할 가능성이 높겠고, 문제는 워시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건데,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에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관리 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6.7조 달러 규모의 연준 자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산을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는 뜻이겠죠. 즉 워시는 파월보다 인플레를 더 세게 잡으려는 매파적인 인물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워시 본인은 디지털 자산, 즉 코인 자체에는 우호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화 정책은 매파고요. 코인에는 우호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거의 다 놓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파월이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요. 연준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파월은 오늘 직접 말을 했습니다. 5월 15일 이후에도 이사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법무부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라고요. 원래 미국 연준에서는요. 의장이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도 같이 내려놓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파월은 그 관행을 깨고 잔류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떠나는 줄 알았던 연준 의장이 새로운 의장의 바로 옆자리에서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합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딱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달 회의에서 케빈 워시가 연준의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성명서에 인하 신호 문구를 뺀다거나 또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관세 그리고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한두 분기 더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함께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흐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던 빠른 금리 인하는 뒤로 밀릴 거고 한동안 금리는 지금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랑 리플 같은 위험 자산은 변동성이 커지겠죠. 다만 금리 인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 뿐이고 케빈 워시가 코인에 우호적이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자체가 겉으로 단순한 금리 동결이었지만요. 그 안에는 금리 인하 기대를 거둬라 이런 파월의 마지막 신호, 2027년 인상 가능성을 절반까지 본 채권 시장의 베팅들, 그리고 더 매파적인 케빈 워시의 등장까지도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6월 16일과 6월 17일 케빈 워시가 처음 주재할 그 회의예요.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겠죠. 만약에 6월 달에 진짜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동안 금리 인하 시나리오 하나 보고 버텨왔던 비트랑 리플 코인 과연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지지선까지도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설사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 측면으로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전략 비출, ARMA 법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있겠고,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자금 유입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 단독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 주식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단독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어떻죠? 뭐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 XRP 답답하고 내 것만 안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리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서 코인 시장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해내고요.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리플만 보면은 리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그 코인 시장 속에 있는 작은 XRP다. 이렇게 있는 점일 뿐인 거고 그 외 다른 메이저 알트들까지도 같이 보게 되시면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서 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좋아하고요.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 이번에도 도지코인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드렸었죠. 이렇게 지금은 알트 시장이고요. 알트코인들에게 최대한 힘과 흐름을 주는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물살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야지 편하게 가는 거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리플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여야 오히려 리플이 더 잘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 리플과 도지코인 타점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90분간의 이 통화,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직후부터 리플 XRP 차트 뒤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묻고 시작을 할게요. 트럼프랑 푸틴이 어제 나눈 그 90분의 통화가 1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XRP를 깨울 수 있는 진짜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채널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두 가지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왜 이번 뉴스가 단순한 지정학적 호재가 아닌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XRP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신데요. 한참 전에 1.4달러 위에서 사신 분들 아직도 본전 근처에 못 빠져나오고 계시고 매일매일 차트만 들여다봐도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답답하실 겁니다.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금 유통 중인 XRP의 약 60% 정도가 평균 1.44달러 부근에 잠겨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근데 바로 그 의심 때문에 이번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진짜로 후회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0일 새벽이죠. 미국 트럼프랑 러시아 푸틴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통화 시간은 90분이 넘었고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라고 크렘린궁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휴전이나 종전에 관련된 문제를 다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란의 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푸틴 측에서 이번 통화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첫 번째,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깐 멈추자.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겠다. 트럼프는 이 두 가지 제안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을 남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한마디를 또 덧붙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이란 전쟁은 비슷한 시기에 끝날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잠깐 후에 다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진 뉴스 그대로예요. 근데 왜 다른 채널들은 이걸 그냥 지정학적인 위험이 줄어들었으니까 코인 가격 상승할 거다 이걸로 끝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번 통화가 단순하게 전쟁이 멈춘다는 뉴스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XRP가 정확히 가장 잘하는 일과도 겹칠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뭘까요? 바로 재건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부서진 도시를 다시 지어야 되죠. 다리를 다시 놔야 돼요. 발전소를 세워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계은행이 2024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은 최소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700조 원에서 1,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보내질까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사우디에서 수십 개 나라의 정부랑 기업이 우크라이나로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자주, 큰 단위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 이걸 감당하기엔 너무 느리고요. 또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끼리 큰돈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을 스위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보통 송금 한번 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리고요.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랑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시기라서 옛날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리플이 만든 결제망이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리플의 핵심 기술은요. 한 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XRP를 다리처럼 사용해가지고 몇 초 만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송금을 끝내는 시스템이죠. 정확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연결고리였고요. 더 재밌는 거는 두 번째 연결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통화에서 크렘린궁이 강조한 표현 하나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푸틴과 트럼프가 이란과 페르시안 걸프 지역 상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표를 남겼고 페르시안 걸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의 핵심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리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우디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의 여러 가지 은행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었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규제도 일찍이 정비를 해가지고 XRP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진짜로 풀리게 된다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중동 전체의 돈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결제망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라는 사실. 러시아의 푸틴 측에서 굳이 페르시안 걸프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단순한 외교 발언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실 텐데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 달 4월에만 미국 XRP 현물 ETF에 약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정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월간 유입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 개미가 아니라 큰 자금, 즉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XRP 출금액 4월 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한 번에 100만 XRP 이상을 빼가는 거래가 하루 출금량의 60%를 차지한 날도 있었는데요. 거래소 밖으로 코인이 빠진다라는 거는 보통 지금 당장 안 팔겠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 큰 손들이 조용히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정리 드리자면요,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 기관과 큰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지금 XRP가 2,000원 선 부근에 있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2,4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약 3개월 동안 형성된 차트 패턴의 윗 경계선 부근이에요. 만약에 이 선을 강력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준다, 그렇다면 차트 분석가들이 측정하는 다음 목표가는 3,3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53% 정도 위에 있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한 가지 트리거가 필요해요. 바로 5월 9일 푸틴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휴전이 실제로 성사가 되는 거,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란 협상이 한 발짝이라도 진전을 보이는 거. 트럼프가 직접 두 전쟁이 비슷한 시기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5월 초중순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서 미국 이란 전쟁까지도 같이 끝난다, 이거는 전 세계 매크로 경제에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 호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깨진다면은 또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XRP 기준 1,800원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시경제 매크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알맞은 브리핑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양쪽을 전부 다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랑 푸틴 통화가 단순 외교 뉴스 정도가 아니라요, 전쟁 이후에 거대한 자본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였다는 거고, 그 흐름의 두 줄기, 즉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페르시안 걸프 결제망 재편이 모두 리플이 가장 잘하는 영역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거, 이번 뉴스에 진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기관 자금들, 큰 손들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5월 9일이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5월 9일이 휴전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XRP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숫자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거나 보유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 그렇다고 크게 흔들림이 없는 자본이라면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만약 하지만 단기 타점을 목표로서 진입을 했다면은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알트코인 혹은 도지 리플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했었지만 막상 상승하다 보니까 단기 타점의 목적이 어느 순간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서 스스로 중장기 관점으로 바꾸게 되다 보니까요, 팔 수 있을 때 못 팔고 또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다면은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계획을 하고 또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걸어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차라리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 그냥 더 상승했구나, 이렇게 신경을 끌 줄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지만요, 목표가를 이렇게 걸어두면서 수익을 체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 중에서 팔고 나서 더 올라가지고 아쉬운 감정보다도 결국에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팔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후회하는, 이런 후회하는 감정에 대한 타격 자체가 더 크기 때문이겠습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 욕심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심리 감정을 얼마나 조절 가능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제대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말 그대로 수익을 실현할 줄 아는 이런 습관들을 키워 나가셔야지 결국에 승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난 한 달 동안 거래소에 있던 리플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7년 만에 가장 적은 양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가격은 몇 날 며칠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직도 XRP 2,000원 부분이죠. 코인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가격이 왜 안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XRP가 5달러 간다?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격 차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리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할 때 무엇을 보시나요? 차트, 호재 뉴스,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가격보다도 먼저 움직인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 XRP의 수량인데요. 지금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리플이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7년이라는 시간은 리플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거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시장이 시작된 이래로 거래소 안에 이렇게 적은 양의 리플이 있었던 거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코인을 사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겨놨다는 뜻이죠. 거래소에 두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겠지만요. 자기 지갑으로 빼면은 한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은 양의 리플을 사서 어디론가 옮기고 있고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소가 텅 비기 시작했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누가 사가고 있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거고요.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큰손들이 매일매일 이 평균 1,100만 개의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맨날 1,100만 개씩 모은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사들이면 가격이 튀니까요. 티가 안 나게 매일 조금씩 나눠서 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면요.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횡보 구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시장이 잠잠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리플 현물 ETF 쪽으로 4월 한 달 동안 8,100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을 때 대략 1,000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것도 17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얘긴데요. 무려 17일 연속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보통 시장은 들쭉날쭉하죠. 어떤 날은 사람들이 사고 또 어떤 날은 사람들이 팔고, 근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동안 17일 동안에 빠짐없이 계속 매수만 했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매매하는 패턴이 아니라 작정하고 매집하겠다 들어오고 있는 매수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와이즈라는 운용사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 4월 한 달에만 3,900만 달러 정도를 흡수를 했고, 그러면서 기존 1위였던 캐너리 캐피털까지도 제껴버리고 리플 ETF 운용 규모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4월 한 달 만에 순위가 뒤집힌 상황인데, 그리고 리플 ETF 전체 운용자산은 12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리플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다른 때도 아니라 4월 달에 이렇게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큰 손들이 매일매일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려면은 가격이 아니라 일정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차트보다 일정표를 더 꼼꼼히 보죠. 언제 어떤 제도가 정리가 되고 언제 어떤 도구가 새로 깔리는지를 보고 또 그 직전에 들어옵니다. 리플 시장의 일정표를 펼쳐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먼저 미국 쪽의 규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최근 본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 안에 들어있는 개발자 보호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자금과 관계없는 개발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진짜 불법 행위자들은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방향성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랑시도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돕지 않는 개발자는 기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풀어드려 보자면은 그동안 미국에서 코인을 만드는 개발자들 불안에 떨었었죠. 잘못하면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코인 사업을 하는 게 위험했었고 기관들도 이런 회색지대에 큰 돈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기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5월 1일 코인베이스가 기관용 선물 결제 도구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기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코인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고, 새 도로가 깔리기 전날에 미리 차를 사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4월
4월 내내 큰손들이 미리 리플을 쟁여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큰손들이 정확히 뭐 때문에 샀는지는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다만 이 시점,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여기까지가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들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매일매일 1,100만 개의 XRP가 매집당하고 있고요. 17일 연속으로 XRP 현물 ETF의 순유입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4월달 8,163만 달러, 비트와이즈가 1위를 등극을 했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보완 작업에 있는 상황에서 5월 1일에 코인베이스 기관 도구 도입까지도 이 사실들을 전부 다 늘어놓고 보시면요.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권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과 큰손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이냐면요. 보통 같은 코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튀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죠. 가격이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나 보네? 이렇게 뒤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큰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1,100만 개를 17일 동안 사면은 그 양이 어디로 갔는지 거래소 데이터에 그대로 찍힙니다. 그게 지금 7년 만에 최저라는 숫자로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다가오는 5월 1일 코인베이스 기관용 결제 도구가 예정대로 도입이 되면서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4월 내내 조용히 매집해뒀던 큰손들의 움직임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부에서는 1.45달러 매물대가 정리되면은 그 위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인 MACD도 지난 1월 폭등장 이후에 처음으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다만 중요한 점, 큰손들이 미리 자리를 잡아둔 이런 상황들에서 일정상으로 호재 시점이 겹친다는 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조합은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딱 이겁니다. 5달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리플이 누구의 지갑에 들어있는지 여부겠죠. 4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는 한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에 이미 큰손들과 기관이 자기 자리부터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격 차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거래소 리플 보유량들, ETF 자금 유입 데이터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이 두 가지 숫자가 더 정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리플은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요. 그 줄어든 양이 큰손과 기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가만히 있지만 시장의 주인공은 조용히 바뀌고 있고요. 또 그 변화는 4월달 ETF 자금 흐름들, 5월달 일정표 위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거는 5달러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도달을 했을 때 리플이 누구의 지갑 안에 있는지 여부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5월 1일 코인베이스가 기관용 결제 도구를 정말로 예정대로 도입하는 그날 시장에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지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 지금 못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못 사도 괜찮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 투자 심리를 물살로 비유를 드리자면은 물살이 흐르는 방향성을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 XRP 더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이런 심리 중에서 리플이 1,800원, 1,900원일 때 매수하겠다는 심리보다는요, 신기하게 리플이 4,500원, 5,000원일 때 이때 더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 심리라는 거고, 이런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더 상승해서 이제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대로 그냥 급등해 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조급함들, 이게 결국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못 산다? 그렇더라도 차라리 3개월, 6개월 뒤 하락했을 때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기다릴 줄 아는 심리들을 더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4,850원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실제 매도까지도 체결되면서 수익을 실현했던 이유들,
이게 결국에 리플 흐름이 좋을 때는 더 상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심리를 얼마나 잘 억제를 하고 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길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기다릴 수 있는 매매 방법 패턴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리플이 쭉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눌림목 매수, 또 고점 매도, 또 눌림목 매수,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리플 전용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드디어 도지코인이 강력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5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정확하게 130원, 140원 라인부터 꾸준하게 모아나가면서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달은 도지코인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진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도지 홀더라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그 불안감들, 머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도지에서 손을 떼면 어떡하나, 바로 이런 걱정들이 구조적으로 풀려버린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도지 가격 차트 위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을 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도지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코드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약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의 트윗 하나에 가격이 출렁였고요. 그 사람의 관심이 식으면 도지의 문화적인 자리도 같이 식어버리는 구조였었죠. 그래서 도지 홀더분들께서는 늘 마음 어딘가가 불안했었고, 머스크가 마음 변하면 어떡하냐, 머스크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들어보시면은 그 불안감이 왜 구조적으로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스페이스X 이사회가 지난 1월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냥 보너스 수준이 아니라요, 그 조건이 굉장히 특이하고, 회사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달러를 넘어야 되고요, 우리 돈으로 약 1경 1,100조 원입니다. 1조도 아니고 1경, 한국 1년 GDP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돈들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성에 최소 100만 명이 사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100테라와트짜리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100테라와트는요, 1기가와트 원전 10만 기가 동시에 돌아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전력입니다. 이 숫자들을 두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 먼저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걸었나?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갈게요. 이런 조건들은 머스크가 앞으로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자기 자리에 묵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돈들이고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는 일이 1년에서 2년 안에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보상안의 진짜 의미는 돈의 크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업 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장치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도지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변심이었죠. 근데 머스크 본인이 앞으로 10년 이상 자기 자리에 묶여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키워왔던 사업 제국들, 그 제국 안에 있는 문화들, 그리고 그 문화의 마스코트격인 도지코인의 위치도 같은 시간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도지 홀더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단 하나의 시나리오,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가장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이 도지코인의 진짜 펀더멘털은 코드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번 보상안으로 길게 묶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 이 사건의 구조 분석이었고, 그렇다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차트가 정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도지 폭등을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이번에 도지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150원 라인을 돌파했고, 약 3개월 동안 답답하게 갇혀있던 박스권을 벗어난 움직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누가 샀느냐예요. 보통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고래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둘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도지코인 거래 건수가 하루 사이에 27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큰 손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점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지에 대한 관심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138% 폭증해가지고 약 40억 달러를 넘겼고요.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겹쳤어요. 약 213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한 사람들,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강제로 매수해야 되는 숏스퀴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제 매수가 또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요. 그 가격에 또 다른 숏이 터지고요. 이런 연쇄 반응들이 단기 상승의 속도를 더 키웠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로서 좁혀집니다. 6월 28일 전후로 도지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스페이스X가 머스크 생일인 6월 28일경 이때 상장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목표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 엄청난 규모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그 시점에 한번 크게 모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관심의 일부가 도지로 흘러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는요,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 반응의 방향성도 그날 가서야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단기 매매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격은 총 3군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에 돌파했던, 그리고 예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150원이라는 이 새로운 지지선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가격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180원, 이 가격은 200일 이평선 부근이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여기를 안정적으로만 넘겨준다, 그렇다면 그 다음 목표는 도지코인 250원까지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50원이 깨지면요, 다시 13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단 상대 강도 지수가 73부근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도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가기보다는 중간에 숨 고르기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머스크는요, 이번 1월 보상안으로 자기 사업 제국이 사실상 10년 이상 묶이게 됐고요. 도지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머스크 변심 시나리오가 구조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은 이 변화를 이미 읽기 시작을 했고요. 고래랑 개미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서 0.1달러 150원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월 28일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다음 큰 분수령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10년 동안 묶였다면 도지 홀더분들 그 시간 안에 도대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 도지 투더문이 실현 가능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또 리플이 하락해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또 하락했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시장이 조금 오르고 또 다시 하락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들을 아셨다면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평균 단가가 높고 수익 실현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같은 알트 시장에서는 욕심보다는 오히려 작게라도 내 것을 만드는 것들을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가를 걸어 놓으셔라. 무리한 목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에 미리미리 걸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상승했을 때요, 결국에 이렇게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못 팔고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손절해 버리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돼 버리죠. 이렇게 후회하실 바에야 차라리 팔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